아유, 정말 열화와 같은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98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98년이면 참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 다음에 새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소아정신과 의사를 했었고, 저는 그거 하기 전에 2년간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여러분, 98년만 하더라도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임상 직접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여자로서 제가 세 번째로 임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전체 의과대학 교수님 숫자가 4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섹시즘이 장난이 아닌 곳이에요, 여기가. 저는 어쩌다가, 정말 저는 이제 교인이니까 밝히겠습니다. 하느님이 이제 부름이 아니면 저가 솔직히 낄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두 아들의 엄마에다가 또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부산 사람이니까 서울의 인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왜 의대 교수가 된 지금도 저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왜 됐는지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아예 제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의과대학 교수가 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남는 건 생각도 못했고, 사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 미국 선생님이 이제 콜로라도 의과대학 남아라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를 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연세대 의과대학에 소아정신과 TO가 났고, 지금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 안 되면 2년이라도 하고 나가라,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 2년이 이제 아직까지 이어져서 이제 쭉 활동이 됐고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 No Child Left Behind라는 이상한 영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96년도부터 98년 사이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 클린턴 행정부가 있을 때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이게 지금 자기 재선회 하실 때 쓴 표예요. 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조금 강의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분이 변호사시긴 한데, 변호사할 때, 인턴할 때 예일 차일드 스타디 센터라고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인턴하셨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아이들을 변론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알아요. 이 No Child Left Behind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아이 하나 기르는데 child need a tribe. 부족 하나가 필요하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 여사에 대해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 기가 막혀요. 정말 똑똑하고, 야 하고 제가 그때 입을 벌리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환경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를 마치고 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갔더니, 사실 여러분, 소아정신과 의사만 하더라도 아기들을 잘 보지만, 우리 소아정신과 훈련은 6세 이상의 그래도 자기가 아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을 위한 의사들이에요. 한국에서 죄송하게도 소아정신과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소아정신과가 일반 정신과 4년하고 2년을 또 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보다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콜로라도 대학에 갔더니 말을 못하는 애들을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거기는. 저는 말 못하는 애들은 배워본 역사가 없거든요. 유일한 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자폐증 아기라, 걔네들은 얘야 부르면 안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주로 자폐장애 아이들만 제가 봤지, 일반 아이들의 어머나 얘가 왜 내 돌 이하의 아기를 이렇게 봐야 되나 했더니,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들 중에 영유아 정신과를 또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이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안 붙들고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도 너무 가방끈이 길어서 일반 정신과에 또 2년을 하고 또 2년을 또 하고, 그거 잘 안 하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재밌어 하니까 교수님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야, 여기서 이제 의사 면허 따가지고 여기 남자 하신 이유가 미국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회사. 사실 그거 코스를 들으면 미국에 비자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의사들 꽤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만큼 이게 골치 아프고 어렵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학문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도 오시고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오셨겠지만,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애들이 제일 싸, 서비스 값이. 참고로 여러분, 핀란드는요,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 석사 이상이 돼야 돼요. 월급도 훨씬 많아요.
근데 한국 거꾸로 돼 있잖아요. 심지어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아과가 저지견이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1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주사 첫 치료가 어른의 반이에요. 아니 애들 하나 주사 놓으려면 더 난리죠. 아시죠? 근데 주사 첫 치료가 아기들은 어른의 반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압축 선장이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70년 동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좀 벌었는데 다른 나라처럼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선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말 못하고 조용한 그룹들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넘버원이 애기들이에요. 사실 여성들도 좀 들어가는 거고요. 노인들도 들어가지만 노인들은 그래도 투표권이나 있지. 애기들은 정말 말 못하잖아요. 적어도 세 돌까지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치리스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잔인할 정도로 난도질을 한 결과로 오늘날 저출산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더 드리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세 돌이면 끝나요, 대충.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뇌 구조가 6세면은 70%, 80%가 끝나요. 나머지가 사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은 주로 이러시잖아요. 어릴 때 돈 모아가지고 커서 이제 왕창 학원 보내서 돈을 많이 쓰시네요. 그거 꼴로 쓰시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더. 어릴 때 왕창 돈 넣고 에너지 넣으면은 한 6세까지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똑똑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돼요. 제가 아마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어리게 기른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육아서적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제가 아는 육아과학적 지식하고 다 거꾸로 하세요. 어릴 때는요, 아파트 평수 늘린다고 애를 별로 안 돌봐요. 그냥 먹는 거나 주고 돌아다니지. 정말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요새는 또 거기다가 핸드폰 갖다 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뇌가 어떤 꼴이 되는지 아무도 모름.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리겠지만 심각해요. 이게 이제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정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가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늦은데.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어머나 왜 이러나 애들이. 이러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지? 나중에 경계성 지능 애기들만 학교 다니겠다 이럴 판이에요 지금. 느리거나 조절이 되지 않거나 친구 때리고 자기 자해하고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가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진료할 때도 어머니 한 분이 2돌 반짜리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3돌 이하의 아이들은 빨리 봐주거든요. 뇌가 빨리 발달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저는 우리 애가요 긴가민가 해가 왔어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서 내가 내 선생님이 제가 유튜브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왔는데 내가 가보니까 벌써 많이 늦어요. 그래서 엄마 좀 늦은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아니요 근데 우리 애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말 잘하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걔네들 왕창 병원에 와야 되겠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호닥하고 놀라시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저는 매일매일 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62병동이 이제 폐쇄병동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0%의 환자가 청소년하고 청년들입니다. 자해한 애들. 조현병 환자는 끼지도 못해요, 요즘에. 과연 이런 현실을 저는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청소기간 되면 자해 자살하고 아기 때는 말이 늦고 초등학교 때는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애들이 40% 이상 간다면 여러분 이게 나라인가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저를 치면요. 제가 한참 열심히 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신의진 치면은 해바라기 센터, 아이 성폭력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당시 제가 98년도 미국에 갔다 싹 공부하니까 제일 황당한 그룹이 우리나라는 아기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피 흘리고 다녀도 치료를 못 받아요. 왜? 의사들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아이를 하나 맡으면 감당이 안 돼요. 수사관 5명 부르고 그다음에 그 재판에 출석 3번쯤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 와서 방 뿡뿡 차고 돈은 하나도 제대로 안 주고 자 이러니까 의사들이 좀 도와줬다가 다 무서워서 기피가 된 거예요.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 같이 병원을 연계로 해서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면 도저히 얘들이 다 피 흘리고 다녀도 치료를 안 해주면 이상한 나라였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아까도 보다시피 제가 그 지식이 있잖아요. 아동학대 아이들을 돕는 지식이 대학교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이상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옛날 제가 해바라기 센터 만들었듯이 세상 그게 생기고 나서 여러분 피 흘리고 다니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근데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여전히 흘릴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목차는 우선 마음 건강이 어떤지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제가 그래요. 여러분 마음 건강하면은 쟤는 정신과 의사니까 병원에 오란 얘기인가 보다. 노노노노. 저는 우리의 마음 건강은 미래의 역량과 우리의 그 능력과 행복과 번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는 손발이 합니까? 이 머리가 합니까? 이 머리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정신과예요. 정신과 하면 우리가 이제 뻐꾸기 둥지 날아가는 새 생각해서 이상한 사람들 개치란,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 정신의료의 요만큼이고요. 특히 저쪽으로 아까 어린아이로 내려오고 이쪽일수록 진단을 하고 애를 병적으로 카테고리를 만들기보다는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돌아가서 예방하자는 쪽으로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학문도 그쪽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게 발달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진단 내려서 야 치료하자 이게 아니고요. 애매해도 어디가 이상한지도 보면서 애매하고 요 정도 떨어져도 뭘 도와줘야 되는구나 가는 학문이 제가 주로 미국에서 배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저랑 굉장히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마음 건강은 미래 역량 행복 번영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의사 선생님들 많아요. 왜? 의사 선생님들 특징상 자기가 손에 놓고 다 하시는 걸 좋아해요. 컨트롤. 그러면 그분들 어때요? 애가 조금 이렇게 해도 무조건 ADHD 진단하는 게 편해요. 근데 저는 ADHD처럼 이렇게 오는 애들도 저게 ADHD처럼 이쪽 레벨이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절이 안 돼서 얘가 산만해 보이느냐, 굉장히 진단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대부분 제가 참 우려하는 바가 정신과 의사조차도 애들 행동 숫자를 체크해가지고 진단을 바로 내려버려요. 야, 애들 얼마나 진단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의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의사 선생님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정신병리만 볼래. 난 ADHD 약만 치료할래. 그런 황당한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저보고 어떻게 나와요? 제한테는 보내면 애가 말도 안 하고 눈 안 쳐다봐도 자폐란 얘기도 잘 안 한다고. 아니 그거는 자폐 확실해야 자폐 장애지. 남의 아기한테 장애라고 붙이려면요 치료 실컷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요새 조금만 눈 안 쳐다보고 반복하면 자폐 끼가 있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랑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마음 건강하면요 오늘 그 심리학 책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심리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고귀한 심리학을 갈 수가 없어요. 뇌과학을 뒤져야 돼요. 제가 의사니까 그렇지, 의사니까 알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제가 정말 있는 아기들을 좋게 만들고 안 만들고는, 특히 아기들 어릴수록 뇌가 많이 변하니까 뇌 레벨에서 바뀌나 안 바뀌나를 봐야 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언어치료사들, 요즘에 이제 언어발달 지원이 많으니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아기의 뇌발달을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뇌 기능을요 이해 못하면은 어린 아기들의 치료는 놀이치료가 됐건 심리치료가 됐건 부모 상담이 됐건 언어치료가 됐건 불가하옵니다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슬프게도 이런 뇌과학적인 지식은 의대 안에 있잖아요. 의과대학 안에. 그런데 언어치료학과나 뭐 심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커갈 때 이런 임상적인 지식이나 의료적인 지식을 잘 못 배웁니다. 하도 책으로 대충 보시지 의사들한테 왜냐면 외국은 다 병원 안에서 트레이닝 시켜요. 제가 아직 기억했던 콜로라도 대학에도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놀이심리치료사, 심지어 사회사학과까지 다 한 팀이 다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우르르 같이 해진 돌면서 배워요. 한국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어요. 왜냐? 의료인들 아니면요 병원에서 돈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의료보험이란 구조 속에 대한민국의 의료를 국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응급의료도 터져나가, 그다음에 우리 애기들처럼 이 귀한 뇌발달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은 팀이 필요해요. 팀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이 팀들이 도무지 뇌과학을 배울 기회가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머리가 절대 둔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회의 상실로 인해서 다들 오물한 개구리가 돼가는 나라 같아요. 저는 지금 의사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많은 의사들이 좀 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면 너는 자꾸 왜 다른 파트 기웃거리냐 이런 말까지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왜 그게 다른 파트냐, 애 하나 살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한데 의사만 있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약만 줄 거냐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오늘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의사 아니신 분들하고도 저는 굉장히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육과 교육도요 저는 뇌발달 기반의
어려운 말 드릴게요. 비인지적 역량을 강화해야 돼요. 엄마들은 코딩 영어 가르쳐주세요. 코딩해주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그 뇌발달하고 상관도 없고요. 어릴 때 암기 귀신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6세 이전까지는 인지 발달이 제일 중요한 게 사고력이에요. 창의력하고. 그러니까 뭘 보면 새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애들 앉아가지고 영어 딸딸 외우고 하면 어이구 이뻐라 그러면 저는 속으로 IQ 30은 떨어진다 그러고 나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암기는 제일 쉬운 인지 구조예요. 뭘 잘 외우면 저는 걱정해요. 왜 쟤는 잘 외울까? 정말 자뺏기가 있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약간 뇌 발달이 비정상으로 한쪽만 치우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을 하는 파예요. 제가 예전에 책에도 많이 썼어요. 애들은요, 질문 잘해야 돼요. 저는 이제 병원에 딱 들어오면, 야, 오늘 뭐 타고 왔냐? 이러고 슬슬 물어보거든요. 엄마들은 쌤 뭐처럼 질문하나 그러는데 저는 그거 딱딱 물어보면은 벌써 얘가 사고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비교 분석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인지적 역량이 이거 뭐예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육하고 교육에서 지금 교육부가 그랬잖아요.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시느라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데 나는 그게 제발 인지적으로 외우는 영어 공부나 그런 거 아니면 좋겠어요. 적어도 좀 교육부에다 얘기하죠. 너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비인지적 역량을 강화해야 돼. 그게 뭔지 아냐면 회복 탄력성, 지혜로움, 사회성, 참을성, 끈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은 미래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고 큰일 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그걸 좋게 만들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 해야지 어디다가 코딩을 갖다 대 여기다가 암기 귀신 만들려고 그러냐고 진짜.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정책이 지역 사회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 온 것도 우리 목사님 믿고 내려왔는데 저는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러한 아이디어로 우리 아기들을 돌보겠다 그러면 저는 다 도와줄 마음이에요. 제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거 제가 혼자 이걸 가지고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저를 가르친 닥터 로버트 엠데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저에 대한 한없는 지식 충족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유능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하는 거는 반드시 도울 겁니다. 자, 그럼 코로나 때 진짜 애들이 어떠냐? 자, 진짜 이게 여러분 작년에 나온 이 논문이거든요. The Pandemic Generation, 그 유명한 네이처지 논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쫙 나와요. 전 세계에 지금 요즘 연구에 의하면 애들, 특히 어린 애기들 발달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제너레이션의 2022년이에요. 그럼 한국은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지금 영국하고 이런 나라들은 왜 좋은 데이터가 있냐면요. 평소에도 꾸준히 애기들 데이터를 모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평소와 달리 저렇게 지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IQ 검사한 거, 애기들. 영국은 언어 떨어지는 애들 비율이 여기 보면은 2019에서 2020년 쪽에 여러분이 이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논문에 나오기 시작해. 저는 학자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도 가만히 보면 내 환자들이 요새 좀 늘고는 있어. 말 못하는 애들이. 그랬는데 아무도 이제 그거를 모르는데 이제 딱 한 분이 정춘수 의원님이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직접 검사한 게 아니고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된다는 코로나 중간에 애들이 언어가 떨어지고 발달이 지연된다고 확실히 선생님들이 75% 선생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도 아무도 대책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건복지부는 계속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만들어요. 작년에 강기훈 의원실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영유아들을 특히 뇌발달 빠른데 코로나 난리 났는데 대책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국정감사에 야단을 쳤어요. 그럼 올해 또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내놔라 그러는데요. 봤더니 없음. 이게 그냥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출산 고령화 쪽도 제가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난 한 2달 전에 대통령하고 같이 학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회의 끝나고 대통령한테 따로 손들어갖고 질문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애들 발달 지연 문제 심각하고 정신건강 문제 심각한데 대통령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너무나 걱정을 하시고 자기도 너무 걱정되고 반드시 챙기겠다 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는 좀 챙기고는 있으신데 아직도 전혀 주무부서는 가만히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유감이고 나중에 이제 애들 다 잘못되고 나서 네가 책임질래 그런 욕까지 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게 뭐냐면 참다 못해가지고 푹 쥐고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서울시장팀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시장님, 한국에는 제대로 된 연구조사가 없다. 왜 외국에 낼 수 있는 조사 좀 하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 우리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학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하고 함께 서울시가 2022년도에 직접 애들 가서 평가를 다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여기 보면 1차 선별이죠. 아기 500명을 각 구당 한 명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쫙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딱 가가지고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각 그 심리학과 또 아동치료놀이학과 교수님들하고 함께 협력을 했는데 우리가 미리 프로토콜 만들어가지고 이 스크리닝 검사를 했어요. 부모용 검사, 선생님 검사, 실제 어린이집 가서 발달하고 인지 선별 검사를 했는데 저는 1차 선별이 한 40% 나올 줄 알아서 엉구나 64%의 아기가 스크리닝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스크리닝 걸린 애들을 전부 다 정밀 검사를 다시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가지고 놀이 평가를 다 하면서 동영상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소아정신과 의사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해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요. 진짜 너무나 스크리닝에서 오는 애들 중에 우리 병원에 오는 애보다 못한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거야 그냥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 아이들의 33% 3분의 1이잖아요. 발달 장애를 의심해야 돼요. 너무 발달이 늦어요. 그리고 한 48%의 애기들은 전부 다 어쨌든 병원에 와야 돼. 발달이 안 늦어도 하더라도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48%가 어떤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확실히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하다는 그 소리예요. 알고는 계셨나요, 여러분? 저도 검사하거나 덜덜 떨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제가 야 혼자 보면 안 되겠다 해서 딴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소아정신과 선생님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 야, 왜 우리 병원에 온 애보다 더 나쁜 애들이냐? 이거 진짜 정상 아들이냐고 딱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이 모양인데 부모는요 8%만 좀 이상이 있다고 체크해요. 부모는 몰라요. 모르고 관심 없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이 요즘에 젊은 부모님도 왜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왜 8%밖에 몰랐나 이게 보죠. 선생님들은요 그래도 25% 잡았어요. 좀 나아요. 그래도 48%에 비하면 택도 없죠. 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1000명, 2000명 했으면 더 정확한 조사를 했겠지만 우선 비용도 그렇고 너무 짧은 기간에 빨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더 많이는 해야 되지만 상당히 이거는 정확한 거라서 논문 쓰고 있고 자 그러면은 대충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럼 옛날에는 괜찮았나? 제가 이것도 이제 2012년에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것도 저 조사를 안 해가지고 제 동료들한테 연구비 달라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경기도 서울에 있는 애들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아까 33%가 8%였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는 ASQ라 그래서 직접 본 게 아니고 이거 선생님하고 부모 설문으로 했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10% 이하였어요.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3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정서 행동 문제까지 포함하면 33%. 그래도 꽤 있죠, 애들이. 자, 이건데 이게 지금 48%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데이터조차도 국가는 안 하고 결국은 제가 속해 있는 영유아 정신건강 학회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 한 개가 하나가 있고 최근에 한 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역시 외국의 말이 맞았어요. 애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급격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2배씩 올라간 게. 이거는 과학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문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통계조차 안 하는 대한민국이에요. 통계하라 그러면 하고 있어요 다들. 전 춘천에 이 조사를 하면 몇 명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애들 다 마스크하고 어린이집 가더라도 입 모양을 못 보거든요. 그 입 모양만이 아닙니다. 이거 4가지라고 나옵니다. 이게 학자들이 나와요. 왜? 영유아기에는 뇌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자극이 적게 들어가면 지워져 버려요. 이게 민감기라 그러고 두 번째, 부모들이 전부 집에 가면 핸드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울해가지고. 난 데이터 나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평소보다 젊은 층에 우울증이 확 올라갔어요. 그거는 국민 정신건강조사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집에 가서 애기 옆에 붙어는 있는데 자기들 이거 하고 애들도 이거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뇌에 언어와 관련된 자극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락에. 세 번째가 부모님이 좀 덜 줬다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친구랑도 뛰어놀고 외갓집에도 놀러 가고 놀이터도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해서 애들이 자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락다운이 돼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스크를 하나만 어린이집 뚫고 들어가도 선생님 얼굴도 못 봐, 친구 얼굴도 못 봐. 자, 이러면은 그래서 애들이 전 세계적인 아기들이 지금 발달 지연이 늘었다. 대한민국은 특히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봅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설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나는 이거 보고 근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 다들 집에는 있어요, 재택한다고. 근데 애들이 난리 못 들게 다 묶어놓는 판인국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애기들이? 첫째, 영유아기에는 발달 지연과 짜증이 창궐하고, 초등학생들은 여러분 일단 애들이 규칙 자기 조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요새 애들이 그 개념이 없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제 시간에 일어나 제 시간에 밥 먹고 숙제는 제 시간에 하고,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습관화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비대면 교육 이렇게 하면 자세부터 나쁜 데다가 시간도 지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왜 꺼졌을까요? 그다음에 사춘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아기들인데,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미 원래 사춘기의 아이들의 뇌는요, 우울증에 빠진 어른의 뇌하고 조금 비슷해. 무디해져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사춘기 때 생기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와 이런 것들과 감정이 되는데, 이게 극대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단절된 상태에서. 그래서 자해 자살 시도가 정말 늘어서 병원이 터져 나갑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거는 그냥 초기에 서울시에다가 이제 이런 검사해야 된다고 설득할 때 낸 자료예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발달 스크리닝 해야 되고, 빨리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뇌 발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발달이 심각한 애들은 빨리빨리 어디 보낼 때라도 있으면 돼. 병원 2년 기다리라 그러면 병원을 언제 보내요. 그래서 서울아이 발달 상담소처럼 여기는 굉장한 전문가가 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서울은 투명 마스크를 했더니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 숨을도 잘 못 쉬는 거예요. 이것도 전장 만들어서 해야죠, 좋은 재질로. 그리고 각 가정들은요, 빠른 시간 내로 발달 스크리닝에 제가 이거 만들 수밖에 없는 게, 0에서 36개월까지 아기들은 이 육아 마스터라는 앱을 쓰면은 삑 갖다가 올리면은 선생님들 체크해주는 제가 그 디지털 치료제까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검사 2시간짜리 발달 검사 마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앱가만 올려도 대략적인 스크리닝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제가 볼 때 딴 거는 이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애가 발달이 늦은 것 중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딱 언어밖에 안 보여요. 딴 발달은 이게 심리가 늦은 건지 인지가 늦은 건지 사회성 늦은 건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나 부모나 언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걔네가 언어 떨어진다고 언어 치료를 할 게 아니라니까? 꼬표예요. 그럼 꼬표. 그때는 철저히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역시 신의진의 콕TV라고 제가 한동안에 유튜브도 올린 이유가 발달 백신 프로그램 그래갖고 놀이치료사가 자기 애기하고 노는 걸 내가 올려놨어요. 그걸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 애기가 말이 늦다 그러면 언어치료실 쫓아갈 게 아니라 부모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가 내 말 따라 하게 하면은 문제가 반이 풀려요. 그래서 치료도 PCIT로 넘어가야지, 그걸 무지하게 언어치료실 다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정말 전 너무 심각해요, 그게. 그래서 이거 빨리 깔아야 돼요. 내 아이하고 나하고 잘 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애기가 좀 늦다 싶으면은 자극 잘 주기를. 왜 부모가 좋으냐?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의 애착의 대상, 애착이 뭐냐면요, 신뢰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믿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자극보다 빨리 머리가 바뀌어요, 부모가 해주면.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애가 발달 늦다 그러면 저는 재밌는 말로 발달 뺑뺑이를 돌려요. 치료센터. 그거 바보짓이에요. 실은 이게 효과가 50%나 더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못하는 부모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해라 그러고 체크해드리고, 그러면은 많은 애기들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은 저는 이미 이제 자기 조절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 애들 대거 지금 오고 있어요. 1학년 담임 맡기 무섭다 다들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애들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위센터 간다고 될까요? 전 그래서 교육청도 지금 여기부터 지금 이게 늦어서 오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걸러내서
이 아기들한테 맞는 방법을 해줄 것이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이제 늘봄 학교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예체능 교육을 전 강화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체능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체능들은 대부분 멀티로 들어가요, 자극이. 청각, 시각,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창작 작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애들의 뇌 발달이 집에서 글자만 가르치고 이 스크린만 봐가지고 한쪽만 치우쳐 있는 뇌에서 멀티한 자극으로 들어가서 전체 뇌를 다 쓰게 하는 게 수업 시간보다 예술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강해요. 이건 철저히 뇌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같이 놀고 일단 같은 학기를 배우더라도 합주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사회성 뇌가 같이 움직여요. 지금 대한민국 아기들은 대부분 형제도 없지. 또 다 친구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학원 뺑뺑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가 그쪽만 이렇게 자극이 가 있지 한 인간으로서 충분하게 감정 교류라든가 공감 능력이라든가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걸 할 수 있는 뇌는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걸 쳐주려면은 여러분 멀티 스티뮬러스가 들어가는 예체능 교육을 하되 그냥 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교육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봄 학교의 프로그램에다가 코딩하지 말고 그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제 지금 교육부에다가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영어 공부 근데 그거 정말 초등학교 1, 2, 3학년이요. 여러분 집에 못 가고 8시까지 잡혀있는 것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가요. 어떻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 뇌 발달을 몰라도 그래 모르시 그러면 애 뇌가 망고져요, 여러분. 아기 때요 오랫동안에 앉혀놓고 학교에 줄줄 끌고 있고 공부만 시키면 걔가 뇌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집중력, 기억력 다 떨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좋게 만들려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늘봄 학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나면은 편안하게 이렇게 빈백 받고 누워 있거나 이렇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쿨링 다운하고 스스로 좋아지는 거를 좀 한 다음에 애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들어가야 되고 그 프로그램조차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배우면 절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작업으로 들어가는 체육, 미술, 음악을 함께 해가지고 친구랑 경쟁하는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들은 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불안이 높으셔서 막 영어 학원만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보다 그렇게 늘봄 학교에서 잘 놀아주고 친구하고 경쟁하면서 멀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은 우선 화를 안 내고 딴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것 스스로 챙기기 시작해요. 이건 평생 가야 될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늘봄 학교에 대해서 좀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지만 지금 똑같이 방과후 교실 지금 그냥 강사 들어와서 이거 하듯이 하면은 늘봄 학교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더 오랫동안 이제 애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뇌 발달하고 스트레스 조절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저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춘천에 늘봄 학교 한다 그러시면은 프로그램을 절대 애들 뇌 발달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제 심리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막 여러분도 계실 텐데 저는 발달 전문가 네트워크 그게 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진단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직접 가서 프로그램 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이게 네트워크로 안 엮여 있고 병원 따로 나 따로 그러면은 애는 붕 떠요. 그래서 발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또 위기 과정 전 세계적인 논문들이 다 코로나 때 특히 지연된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은 어려운 가정 아이들 독일 같은 경우 이민자 가족 한국도 아마 그래도 가정에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봐준 애들은 코로나 때 많이 놀러 못 가고 집에 있어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엄마 아빠 힘들고 바쁘고 그런 아기들은 더 뇌 발달에 지연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 가정 쪽에 자꾸 먹는 것만 갖다 주고 돈 지원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이 잘 자라고 있나 그 애가 좀 발달이 지연되면 그때 서로의 발달 상담소처럼 그런 데 가서 빨리 검사하게 시켜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바우처만 삑 내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무슨 바우처 천국인데 대한민국은 무슨 발달 치료 바우처만 주면 되나요? 거기 선생님들이 준비가 됐는지 프로그램이 준비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바우처 처음 시작하신 분이 유시민 장관이시거든요. 그 보건복지부. 그 제가 만나면은 가끔 뭐라 그래요. 그놈의 바우처 애들한테 좀 제대로 하지 말라고. 독서 바우처, 무슨 치료 바우처. 아니 근데 그 가면 선생님이 없는데 바우처 왜 주시냐고. 바우처 재벌들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아동 쪽의 바우처는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의사의 가이드도 없이 아까 말했죠. 언어노다가 언어치료 바우처를 1년 내내 받아. 이제 그러면 그 민간기 다 넘어가. 얘는 언어치료가 아니고 딴 치료였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바우처가. 그래서 그거 참 너무 슬퍼요. 그래서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게 중요는 한데 그렇게 어멍하게 돈만 나눠주거나 바우처 나눠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난리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오늘 영유아개원 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초등학생도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다 말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뇌를 훈련시키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 일일이 만무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초등학교 애들은 어떤가 검사를 한 거예요. 이게 작년 데이터예요. 엄마 무슨 이것도 사실 4천 명이나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이제 저희 동료가 만든 건데 여러분 요즘에 세월이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극이 제시된 태블릿 PC로 한 40분 놀면은 걔 집중력, 충동 조절력, 그다음에 정서 조절력 다 체크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자기 보고식 하고 했더니 아기들의 약 40%에서 정말 초등 1학년부터 중3까지 한 시에 딱 잡아서 했더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40% 가까운 애들이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학교 폭력이 날린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가해자를 색출하자. 물론 가해자는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40%가 다 가해가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얘를 다 잡아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아이들을 초등학교 1, 2, 3학년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머리에 자극을 제대로 주고 자기 조절을 시키고 어려움 있는 게 빨리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도움을 주면 걔들이 커갈 때 이상한 애가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난 그 전법을 써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요즘에서 정말 학교 폭력을 당해서 온 애들이 참 제가 질려본 애들 많아졌어요. 근데 상대 아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공감 능력이 없는 애들이 되고 그래서 뭘 잘못했냐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처벌 많이 한다고 걔가 공감 능력이 생길까요, 여러분? 부모부터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또 초등학생도 지금 그래서 왕 걱정이에요. 얘네들 어떡하실 거냐고. 세브란스 병원 또 응급실로가 무서워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실제 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앞부분에 이게 지금 여기 머리거든.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아기 때는 주로 여러분 여기만 많이 발달해요. 아내가. 근데 여기 본능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전두엽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 많이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ADHD들이에요. ADHD가 딴 큰 병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저는 이게 ADHD라는 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전두엽에서 아랫부분의 뇌를 눌러주는 힘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좀 더 활동량이 많고 부룩부룩하고 좀 잘 못 참고 하지만 사람이 순진하고 이런 게 원래 ADHD 기질을 약간 가진 일반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심각한 애들은 학업에도 영향이 있고 자꾸 친구 떠다니니까 학교에서도 소외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을 비슷하게 많은 애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초등학생들이. 이 전두엽을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심각하죠. 그것도 참. 어쨌든 이건 아주 넘기고 제가 나중에 중독까지 가고 쟤네들 제대로 놔두면요 꼭 중독돼요. 지금 마약 중독 이게 마약을 잘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뇌에 토양이 돼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통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게임을 하든 마약을 하든 뭔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조절이 안 돼요, 잘. 그래서 미국의 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마약 중독자들의 약 60%가 ADHD 기질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전두엽의 통제 기능이 안 되는 중독에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걱정을 했고 지금 교육부도 지금 그러니 얼마나 이 교육 격차가 심하겠어요. 지금 한 반에 앉아 있는데 한 명은 대학생 수준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래요. 고등학교로 가면.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들의 우울증 보세요. 코로나 전에 3.2%였다가 그다음에 22.8% 최근에 16.9% 여러분. 이거 다 조사한 거예요. 특히 누가 나빠요? 19에서 29세, 30세, 39세 젊은 층에 우울증이 엄청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아기들을 기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면은 우울증 치료 안 하면 애 치료 안 해주겠다는 사람하고 자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대책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신과만 77% 증가했다고?
그만큼 지금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우리 미래를 젖먹어요. 결국 마음 건강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왜 미래를 갖다 젖먹을까? 마음 건강의 문제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 21세기에는 어떤 인재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류 대학 가는 모델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 앞으로 진로를 서너 번은 바꿔야 될 아이들이고 결혼도 하면 했다가 말가다 그럴 판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양한 가치 기준, 자가 정체성 이런 거 안 하고 외우는 암기 귀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너무 어려운 거라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뇌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돌까지는 여러분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돼야지 뇌가 형성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된, 자극이 안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된 애는 이거 지워버려요. 이 지우는 과정이 뇌돌까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은 무서워요. 자극이 안 된 쪽은 없어져요. 너무 무섭죠. 예를 들면 6돌 된 애들은 좀 나아요. 4돌 이전은요, 자극 안 주면 날아가요. 근데 그 자극을 뭘로 채울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순서를 해놨잖아요. 아이들이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뇌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이 뒷꼭지가 있는 소뇌겠죠, 소뇌.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리를 지금 보면 뇌 이 미간 사이에 이렇게 막대를 넣어서 끝을 낸다 그러면 딱 중간에 해당되는 여러분 뇌에 그 부분의 뇌가 주로 태어나서 3돌까지 확 자라요. 요게 돼야지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인지의 뇌인 3번의 이성의 뇌가 확 자라요. 자, 여기서 이렇게 1, 2, 3 이 순서로 가요. 대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늦어요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어디가 이상했겠어요? 여기에 뇌에 불이 안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거 불을 만들어야지 언어가 돼요. 거기 불 내오는 거는 제일 뭐냐? 이때가 초기 애착을 형성하는 뇌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정서적 교감을 해야지 여러분 요때의 뇌가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요, 도리도리 짝짝꿍 시켜보면 알아요. 한 9개월 8개월쯤 되면 도리도리 하면 짝짝꿍 같이 하잖아. 이거 잘 돌아가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애기에 이게 변형계거든요. 변형계가 괜찮네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관심이 별로 없는 애도 있고, 하다 말다 하는 애들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고 이러면은 어머나 얘가 왜 저한테 오면 애기 아주 애기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애 보고 내가 모방 시켜보고 하면서 이러면은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저는 뇌에서 그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생각해요. 살려내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죠. 부모님이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바꾸면은 확 살아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장애가 좀 있는 애기들이 우리 병원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간질이 있던, 그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있던 그 애기들조차도 아주 애기 때 데리고 오면은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면 발달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뇌를, 그래서 유아기 뇌 발달은 어때요? 적어도 3돌까지는 지워버리기 때문에 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시간에 따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한동안에 그 IMF 이후에요. 제가 98년도에 임용이 됐어요. 그때 IMF 직후잖아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애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돌도 안 된 애기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한문 가르치고 그랬어요. 한동안에 조기 교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래갖고 애기들을 아직까지 이성의 뇌에 불도 안 들어온 애한테 그렇게 한글 공부시키고 영어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아동학대죠 뭐. 돌 안 된 애기한테 마라톤 하는 거 같잖아요. 어쨌든 그거 한동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뇌를 스키마틱할 때 그리면 이때가 이제 6세까지가, 이런 보세요. 평생 동안의 인간은요, 이게 뇌 세포거든요. 요거 숫자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뇌 기능은 뭐가 결정해요? 연결된 연결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아기 때 많이 연결되는데 그럼 또 줄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왜 줄까? 빨리 잘 돌아가는 애만 주고 지워버려요. 사춘기 때. 그래서 여러분 대기만성이 좀 맞는 말은 같아요. 이걸 많이 지고 있는 애들은 싹 지워지기 전까지는 좀 늦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늦다는 게 떨어진다는 의미에 늦는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게 많은 애들이 실은 저는
이게 풍부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상력 풍부해서 왜 선생님이 이대로 해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답은 왜 안 돼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이게 많이 친 애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딱딱 되면 빨리빨리 답하는 애들 똑똑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여러분 딱 이게 태어나서 한 달이에요. 한 달. 이때 얼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멍청하죠? 도무지 얘를 갖다가 여러분 뭘 가르치겠어요. 저래 갖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애 뇌가 어때요?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죽은 아기들의 뇌 절편을 떠가지고 한 달 때 애들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딱 6개월 때 보세요. 갑자기 애가 어때요? 튀어나오죠, 눈이. 이때는 보면은 거예요. 그래서 얘 얼굴을 보면은 저 때는 한 달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딱 6개월이 되면은 모든 걸 배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6개월쯤 되면 애들이 이제 낯가림 시작하고 엄마 아빠 구별 다 하고 저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런 호기심이 끝내줘서 머리가 엄청 좋아질 때예요. 이때 뇌를 보세요, 여러분. 6개월짜리 뇌 절편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하고 같은 인간이니까. 자, 이게 여러분 자그마치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때 아기들은 진짜 잘 보호하고 자극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극을 엄마들은 가끔 그래요, 저한테. 뭘 줘요? 아유, 좋은 게 있어요. 애들은 지가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막 모빌 달아놓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실은 이때 아기들은 아직 집중이 짧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운 것 좀 만지다 좀 있으면 또 딴 게 눈에 들어와요. 지루한 거를 못 견디는 뇌예요. 그래서 그때는 위험하지 않은데 아기가 특히 멀티 자극을 전체 머리 다 쓰면 좋으니까 다양한 소리 뭐 한꺼번에 만지면 다양한 자극이 일어나는 거를 주고 위험하지 않은 거 깔아놓고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빨든지 말든지 다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촘촘하게 잘 자라요. 자체 호기심으로 인하여.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런 초롱한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모하고 아기하고 사이에 상호작용을 해야지. 왜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그래요. 인간은 뇌 자체가 소셜 얼간이 내가 지금 같은 강의를 여러분 비대면으로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집중력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내야지 집중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휴먼 브레인, 인간의 뇌는 철저히 소셜 얼간이에요. 따로 그냥 이게 다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면은 책을 갖다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초기 단계의 아기들의 인지 능력이나 언어 능력은 철저히 모방 능력이에요. 모방을 안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애들은 지 하는 분야만 좀 잘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IQ 검사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니 얘 달력도 다 본다 그래서 내가 돌도 안 되는 애가 달력을 왜 보겠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오죽하면 보겠냐고 내가. 딴 게 얼마나 재밌는 게 없으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 짓을 해야 돼, 요 짓을. 특히 0, 3세 사이에 뇌 발달이 제일 많이 중요할 때는 이 아기 엄마처럼 하면 돼요. 딱 붙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많이 하는 새 부모님이 안 합니다. 저한테서 어머니 놀아보세요. 딱 하면 어머니 이거 뭐야? 그래요. 애기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노는 엄마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막 이거 뭐야? 하면 영어로 물어보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내가 어머니 인지 자극을 주지 마시고 정서 교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래요. 요즘은 진짜 그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디지털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게 감정을 교류한다는 게 감을 좀 못 잡으신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엄마들 다 교육시키잖아요. 또 잘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안 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다. 어쨌든 이 엄마 같이 만들어놔요, 저는. 그래서 애기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엄마로 아니면 그런 아빠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이거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아까 말했죠, 이게 소셜 얼간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2번 해주면 애 머리도 2번 좋아지고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생기느냐, 너무나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생겨요. 여러분 아까 이게 이제 분석학적으로 인터서브젝티비티 앤 에펙트 레귤레이션 딱 그러고 나와요. 인터서브젝티비티란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와 나의 주관이 만나는 거예요. 애가 그걸 배워요. 저렇게 해줘야지만이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긴 한데 나와 엄마의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 통할 수 있다, 그 느낌, 인터서브젝티비티가 나올 거고. 이게 사회성의 기본입니다. 사회성은 여러분 공감으로 시작하여 타인과 나의 마음이 다른데 달라도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세돌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게. 이게 안 되니까 초등학교
이거 안 된 애들이 초등학교 왔다 그러면 사회성이 어떻겠어요?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가 돼요. 그 되돌리려면 힘들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서 조절이 이때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세돌까지 뭐 이거 안 해주면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 서브젝티비티가 안 되니까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른 순간 기분 너무 나빠져 친구 공격해버리고 정서 조절도 안 되니 걔를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이게 질질 밀려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이러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제가 그래서 PCIT가 시켜서 이걸 만들어줘요, 애하고 엄마하고. 그러면 애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때라도 오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올리게.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기에 못 끝낸 네 발달의 숙제를 그때 다시 올려서 한대요. 지금 초등학교 이런 애들 엄청 많이 올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물론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냥 노는 거 보면 저한테 오면은 많이 찝혔을 엄마들이에요.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애를 그렇게 이거 뭐야 금지. 저는 아예 엄마들은 그 질문을 못 하게 해요. 제가 어떨 때는. 인지자극 하도 많이 줘서. 그래서 이게 애착이라는 게 인간한테 이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애착 말만 해서 그렇지 않죠. 초기 엄마하고 대착이 좋은 애들은 우선 자기 체온 조절도 잘 돼요. 그리고 뇌발달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아까 뭐 자기 조절력하고 정서 인지 전략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성격, 회복, 탄력성, 사회성 이게 다 애착에서 나. 이거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애착 발달에 대한 정액 연구를 몇십 년 한 모든 결과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돌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아까 그 엄마처럼 요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수록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조절하고 배변 훈련도 중요한데요. 어떤 어린이집은 그런 걸 너무 강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실은 이걸 한번 지가 스스로 하게 돼요. 근데 애들이 왜 차이가 나느냐? 기질 차이 때문이에요. 어떤 애는 기질이 딱 크게 두 가지인데 새로운 자극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요. 새로운 거 있으면 이렇게 가는 애도 있어요. 크게 두 타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뇌에서 한쪽은 도파민 시스템이 센 애들이고 이 두 번째는 세로토닌 센 애들이에요. 딱 깨놓으면요. 이 정도까지는 이미 신경과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덥석 가는 애가 있고 새로운 애가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둘은 약간 뇌에 신경전달 물질의 비율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비슷해져요. 교육 잘 시키면. 근데 이제 천천히 가는 애한테 야! 빨리 가려 내지는 너는 꼭 흘리지 말고 먹어 이렇게 하시면 걔는 그때부터 막 공포가 생겨가지고 불안 때문에 못해요. 또 반대로 킥킥킥 하는 애들한테는 좀 절제를 해주는 것이 걔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기의 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융통성 내지는 같은 목표라도 접근 부분도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좀 고급의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애를 너무 조절의 통제와 손 꼭 씻어라 그러는데 예 씻고 가는 애도 있고 잘 씻고 너무 씻어야 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볼 때 그걸 버릇이 잘못 들었다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 쟤하고 얘하고 내가 달랐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집에서 훈련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구나. 등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선생님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키우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래서 온다니까 이제 병원에. 너무나 불쌍한 애들이 저는 그래도 빨리 오면 고쳐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드시 초등학교 전에 책에다 쓴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고. 학교를 이거 안 되고 보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의 애들 패거나 수업 시간 벌떡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거나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다 뇌에서 어떤 부분이겠어요. 여기라니까. 어쨌든 자세한 건 내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뇌는 여러분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여자아이들 중2, 남자아이들 중3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 효율적인 것만 남겨 싹 지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굉장히 IQ 검사에서 여러분 기준이 제일 높을 때가 중3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다 80밖에 안 될걸요. IQ 검사는 이게 상대평가라서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제일 일생에서 높을 때가 중3 때예요. 그때 애들은 정말 빠르고 기억 잘하고 빨리 돌리고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보다. 세 번에 이제 비인지적 역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데 저는 지금의 우리 교육 정책이나 보육 정책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과거에 군사주의 정권이나 또 내지는 우리 제조업 시대에서 똑같은 걸 계속 잘 만드는 남 따라하는 애가 아니고 지금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강하면서 총명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못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흐름이 지금 너무 좀 답답한데 저는 교육 혁신과 복지 혁신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요새 나쁘니까 이제 추경호 장관님 많이 나온 기재부가
기재부는 돈 관리하는 곳이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난을 이기려면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적 역량을 높여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인체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너무나 많은 이 교육부나 사회는 자꾸 인지적 교육을 생각하세요. 물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인지적 교육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또 하나, 똑똑했다 하더라도 그걸 응용해서 실제로 해나가는 능력은 철저히 비인지적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충동, 극제력인 이런데. 그래서 저는 교육혁신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인성교육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너무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처럼 생각돼서 그냥 교육시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거를 비인지적 역량 교육으로 정확하게 과학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인성교육 타령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교육 가치로 너무 가시는 거는 조금은 그걸 좀 더 근거 중심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그게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충동 억제력이 얼마큼 좋아졌다 이렇게 정도 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인성교육의 혁신이 생겨야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나중에 할 기회가 되면 IB 교육이라는 좋은 교육이 있는데 암기 귀신은 아니고 생각만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 있어요. 일본이 다 바꿔놨죠 지금. 복지 혁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지도 지금 이제 공보육 시스템 초등 돌보면 지금 복지가 됐고 어차피 이번 정부에서 합친다고는 하지만 이게 합쳐야 합치는 거고 지금 사실 이 보육 체계도 굉장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느냐? 저는 이 서비스 혁신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기반의 근거 중심의 내가 할 달 기반의 철저히 테크놀로지 기반의 기술을 갖다가 줘서 교육과 복지를 동시에 혁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건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프리벤티브 비헤이비어 메디신이라는 학문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걸 합쳐갖고 그다음에 Based on Digital Health Technology. 요새 디지털 헬스 딱 갖다 잘 되면 여기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AI 로봇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엔 정말 기억력 증진 이런 걸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교육에 이용해서 우리 애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체크한다든지 근데 그게 앞시고는 그냥 야 우리 교육 좀 잘 시켰는데 애가 좋아졌다는데 뭐가 좋아졌어요? 이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게 정말 좋아졌는지 체크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의 역량을 보면 인지 영역만 지금 너무 치우쳐 있는데 대한민국은 비인지 영역. 이게 이제 이미 여러분 non cognitive competence라 이 개념은 이미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노벨상 타면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게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고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페리스쿨 같은 게 했는데 어릴 때 유치원 때 아까 제가 완전 원하는 상호작용 교류와 그 예술 교육과 이런 걸 잘 가르쳤더니 40대 때 연간 소득이 그걸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나왔어요. 이분 이걸로 노벨상을 탔거든요. 원래는 통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 얘기가 제임스 해크만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너무 효율적인 투자다. 딱 그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호기심, 자제력, 부드러움, 끈기, 회복 탄력 좀 더 얘기하면 아까 뇌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를 하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목표가 이제 인성교육이라 하지 마시고 학술적으로 비인지적 역량 강화 교육을 우리 넓은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면 부모님들도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뭐 코딩 그러면 아니 코딩은 인지적 역량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나이에 맞는 비인지적 역량을 우리 넓은 학교에서는 해서 인지 역량은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게 마음 건강도 관련되지만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 제가 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는 하늘과 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마음 건강 관리 모델을 저는 1차, 2차, 3차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WHO라는 그 어마어마한 오르가니제이션이 만든 건데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게 이게 세 모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 1차 예방이죠. 교육을 통해서 나쁜 짓을 아예 안 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죠. 2차가 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조기에 보일 때 빨리 개입해서 3차로 넘어가서 병원에서 치료 안 받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특히 아이들에 관해서 이쪽으로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아까 서울시 아이 발달 지원센터도 이거예요. 미리 문제되는 애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인터랙션 시켜서 이거 올리고, 물론 아주 심한 애들은 병원에 보내야죠. 그래서 저는 2차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게 어떤 1차 예방이죠. 많은 분들 가르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지겨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2차 예방 쪽으로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학교 정신 보건 모델 이래요. 여러분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위 스쿨 갔다가 치료 기간까지 보내겠다. 상당 기간 보내겠다. 이런 모델이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조기 발견, 조기 개입하는 2차 모델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니 학교가 병원인가요? 이 위센터 말로 그럼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나요?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이 위센터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위센터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려운 애들 우르르 몰아놓고 또 더 어려우면은 그냥 치료기간 돈 주고 보내고 지금 그걸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제가 좀 비판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위 센터를 제가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차등화해가지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쓰고 조기 발견, 조기 개입에 좀 특화될 수 있게끔 투자 많이 하셔갖고 요즘에 학생 건강센터 만들 수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룸을 이 하나의 스페셜 위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라도 바로 연결되게. 지금 40%의 초등학생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놔두고 애가 누구 좀 때리면 너는 학폭 가해자니까 학폭이라니 알자. 그거 말이 되는 소리를 걔가 가면 올라가면서 계속 그럴 건데 그럼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부모님하고 인터랙션 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얘가 정말 매년 임펄스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 왜 우리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그 아이도 구하고 더 이상 피해자도 안 생기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스페셜한 아까 이제 2차 개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나 하면 디지털 치료제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려면 너무 길어서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실은 여러분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고 그냥 일반 의사가 이걸 몰랐어요. 디지털 치료하고 코딩 그런 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장을 2년 하고 부원장을 2년 하면서 우리 학교에 소위 말해 디지털 귀신들하고 매일 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연구를 지원해야 되니까 뭐 당뇨병 이거 재는데 피 안 뚫고 재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 습관으로 운동시켜가지고 허벅지 굵게 하시는 우리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이 모든 거에 디지털라이즈된 기술, AI 기술도 들어가고 이 그 소재 같은 게 특별해가지고 이 팁에서 바로 산소를 잴 수 있게 가는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새로운 시대의 역량을 다 봐가지고요. 나도 이룰 수 없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디지털 앱으로 아이들 평가 측정하고 도움분들 저거 만들기 시작하고 연구받아서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나이에 새로운 학문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참 개인적으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마한 게 이걸 검사만 하면 여러분 이게 인지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이건 보통의 IQ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이상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음 지능이에요. 초록불이 정상인데 처음에는 자극 기억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 아기가 나중에 평가 치료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얘 대학을 갔습니다. 얘 초등학교 중2 때 아이인데요. 얘는 너무 불쌍하네요. 7살 때 엄마 도망가고 아빠한테 얻어맞아가면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성폭행까지 해가지고 나 학교에서 알게 돼서 그룹홈에 가 있는 아이예요. 걔 인지 검사를 뭘로 하겠냐요, 여러분. 통상의 IQ 검사하면 너무 낮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면은 얘가 거의 정상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서 사실 융복한 심리 치료도 시키고 예술 교육을 시켰어요. 그거 1년 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가. 자, 이런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요거 사실 딱 지금 20분만 하면 돼요. 많이 줄여가지고. 대구시도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 또 되게 재밌죠. ADHD 아이들 아까 뭐 하는 거 못하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지가 스스로 한 3-4개 집어넣으면은 학교 갈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하는 걸 애 스스로 하게 하는 보이스봇도 있어요. 이거는 6월부터 시판이 된대요. 이거 저희가 연구비를 받아서 하느라고 한 2-3년 동안 연구하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해보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아서 현재로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랬더니 이게 산만하고 충동적인 게 뚝 떨어지는 게 얘들은 한자가 아닌 아이들이에요. 학교 선생님 애들도 있고 한데 너무나 도움된다고 또 해달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이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괜히 애 보고 야 아침에 밥 올리지 말라고 때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안 되는 애들은 스스로 조절하게끔 하는 요새 이게 바로 디지털 그 테크놀로지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이거는 또 선생님들이 요새 고민하는 그 유명한 경계성 지능 아이들 하고 좀 지능 떨어진 애 중에 수업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들이 그 뽀미 사용하고 난 뒤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학교에서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그냥 공부만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이 전두엽의 기능을 올리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지 지원 외에도 이런 그 심리 지원도 함께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 중. 다음. 그래서 제가 대구시 교육청에 얘기한 거예요. 디지털 헬스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인성 교육이 시작될 수 있고 체계적인 학교 마음 건강 관리 구조를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의 인성 발달 부모 자녀 관계 개선부터니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 돕고 이 세 가지를 꼭 저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영유아기 검사할 때요. 12개월짜리 아기는 요거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촬영해서 올리면은 그 발달 심리 전문가들이 얘가 인지 언어 사회선 정서 운동 발달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체크 다 해줘서 주는 거예요. 아직 이게 시판은 안 되고요. 현재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저희 학자니까 제가 사업화를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는 놨고 한데 사업화를 할 수 있게는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좀 널리 쓰일 테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이래요. 연구비 줘가지고 연구 만들고 난 다음에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면 사업화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창업하신 회사에 일단 넘기긴 했는데, 교수님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그냥 만들어 놓고 제가 원할 때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앞으로 많이 시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걸 2달 동안 다 하셨으니까.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야 그러면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서울아이 발달 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발달 선별검사, 온오프라인의 부모 상담, 교사 자문, 전문기관 연대, 아까 말씀 부모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는 여기서 할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열었는데 차고 넘쳐서 선생님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건 저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스탑.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 있어요. 꼭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그거 아시죠? 2차 대전 이후에 남의 나라 원조받고 있던 나라에서 민주화와 경제 그 성장을 유일하게 이룬 전 지구상에 한 개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딴 나라 원조를 도와주잖아요. 그 이면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 나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거요. 우리 이렇게 애들 길렀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안 길러. 딱 붙여갖고 하니까, 아까 내가 요 엄마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뇌 아주 아기 때 상호작용과 정서교감이 확실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애가 금방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엄마들 오히려 이걸 안 해요. 핸드폰 하시려고. 이런 좋은 엄마도 계시지만, 심지어 누나가 길러도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없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정서 발달이가 특히 세돌까지는 엄청나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많이 업고 다녀서 우리 애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는 거, 유명하게. 이거 이제 다 노벨상 받은 것들이에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오리들은 태어나서 4시간 전에 본 사람 평생 따라다녀. 이게 애착이에요. 동물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이게 생겨요, 부모하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 원숭이 좀 보세요, 여러분. 얘는 지금 우유가 달렸고 얘 우유가 없어. 근데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우유만 쪽 먹고 딱 항상 여기 와서 살아요, 이렇게. 자, 이게 애착입니다. 요하고 제일 비슷한 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 이후에 그거 어렵고 바쁘고 엄마들 정말 보퉁이 장사하고 살아도 애를 다 업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뇌가 보존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래 타고난 머리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사람들 인종차별적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이런 데 살다 보니까 한국 애들 입양한 애들 스타디 보면요. 지능이 높아요.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학자로서. 많은 논문에서 왜 한국 애들이 IQ가 110 이상인지는 언노운이라고 같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DNA도 있겠지만 그걸 보존한 거는
딱 갖다 끼워 넣어서 기르고 자녀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게 지나치다. 다음 계속 넘기세요. 이러고 있고, 다음 계속 넘기세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잘 맞추는 사람은 아까 어릴 때 엄마하고 그거 많이 한 애들이 잘 맞춰요. 여러분 이거 눈만 딱 보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이걸 체크하는 엄청나게 좋은 연구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만 보고 감정을 읽는 능력은 어릴 때 착각하고 반짝 정비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게 바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저거 하고 있을 때 뇌 기능을 봤더니 애착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거 딱 겹치는 거니까 셀프와 아더의 이런 감정을 딱 알아차리는. 저거 떨어지는 사람도 왠지 눈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이제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게 근본을 파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짱짱을 많이 안 해줬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연구예요. 바론 코헨의 이 연구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릴 때의 이 애착의 문제가 커서 나의 딴 사람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지배를 한다는 어마어마한 좋은 연구를 영국에서 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쭉 넘겨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학교 입학 전에 체크해야 될 능력이 그 유명한 비인지적 능력인 거예요, 다. 그 다음 쭉 넘기세요, 이제. 제가 이거는 많은 걸 하려고 지금 넘기세요.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썼죠, 그래서.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자, 이거는, 앞에 스탑. 이거는 뭐냐면, 제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비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성공한 것들이에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 제가 미국 갔을 때 한참 클린턴 행정부 때 제일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저소득층에 여러 명의 아기만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한테 간호사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우유 먹이는 법 가르쳐주고 아기 기르는 법 가르쳐주고 학대의 사인이 보이면 빨리 알려주고 그 프로그램을 했더니 10년 뒤에 그 아이들은 마약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청소년 마약이 너무 심각해서 미국에서 청소년 때 해봤더니 별 소용이 없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도 원인을 해봤더니 어릴 때부터 애들은 뇌 발달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부모한테는 밀 쿠폰을 줬어요. 그래서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영유아기 뇌 발달을 픽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잘 기르게 돕는 거다. 그거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Knowledge is the power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성격에 애들이 좀 비인지적 역량이 부족한 애를 나쁘다 하지 않고 성격의 강점을 살려주는 쪽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Learned Optimism이라 그래서 우리가 낙관성이라는 것도 학습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를 항상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심리 프로그램을 셀리그만이 만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다 외국 거긴 한데요. 한국은 이걸 왜 못 만드냐고 우리가.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아이들의 비인지적 역량을 기르는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좀 됐어요. 왜냐면 이걸 보건복지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철저히 학생들 들어가는 교육부라고 생각해요. 다음 계속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자, 마지막 앞에 거. 자, 이게 제가 이제 지역사회 모델인데 제가 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각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할 때 저는 가정에서 어린이집 보내자는 요즘은 거의 다. 그리고 아까 서울 아이 발달 지원센터처럼 아주 전문가가 나가서 도움을 주고 하는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다뤄주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병원 같은 데 보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갔는데 정서행동 발달 문제 조기 개입 센터처럼 하나를 위센터 중에 스페셜한 걸 두 개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게 한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을 정서행동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체크하거나 부모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자기의 문제 있다는 8%밖에 몰라요,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디지털 치료제처럼 실제로 해가지고 진짜 내 기능이 어떤지 체크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장관님한테도 하고 그 세구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 하자 그랬더니 경기도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싫다 그러시고 그런데 저는 춘천도 혹시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해서 애들을 보낼 데가 없다. 그걸 기르셔야 돼요. 심리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학습치료센터 이런 것들 하려면 민간 영역과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수영 우리 그 목사님한테 원하셨던 거는 저는 이제 꼭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민간 단체들이 제대로 이거를 너무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훈련도 좀 시킨 사람들 만들고 뇌 발달에 대한 교육도 시킨 인재를 기존에 있는 치료사들을 좀 바꿔가지고 제발 교회가 하라고 제가 얘기 중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독일을 갔더니
그런 지역사회, 정부가 다 못하니까 지역사회의 노인, 요양이든 아이들 이런 비행 청소년 이런 상담을 다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독일의 특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심리 지원이나 그 복지 지원을 하는 쪽에 굉장히 일선에 놨어요. 근데 한국도 예를 들면 불교도 좀 하는 것 같고 특히 또,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은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의외로 외국에는 이 종교기관이라는 곳이 그러니까는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만 그것들이 좀 더 사회로 나와서 그냥 민간에 맡기기에 너무 영리에 맡기기에는 곤란하고 이거 너무 영리에 맡기기 좀 그렇잖아요. 애를 다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중간 단계에서 복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가정에 한국은 왜 종교기관들이 이 역할을 하면 왜 안 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순복음 교회에서 이제 꼭 그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심리 지원 기관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결국은 이게 관건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 만들려면 대학과 학회에서 관련 전문가 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 기관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지원해야 돼요. 그럼 국가는 이거 하라 그러면 어느 부서가 우리나라 부서가 다 찢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견한 것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다 뒤져보니까 그 문화부에 이런 돈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 육성 기금 같은 거 만들어가 거기서 아이들의 어떤 저런 정서 행동을 개입하는 아까 말한 그런 디지털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면 저 기금에서 가지고 노면 좋겠어요. 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냐면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 개발 계획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만들 때도 교육, 복지, 나 같은 뇌과학자 같이 가야 돼요. 그다음에 디지털 하는 사람까지 붙어야 돼요. 그런 거를 국가가 왜 만들면 안 되냐고 지금 이 저주수산 나라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 간에 그걸 허물고 미래세대 육성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뭘 만드느냐.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동료 동시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때 그렇게 많았던 미술 대회가 없어. 시 암송 대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예를 들면 그런 컨텐츠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학교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방과후 교실이 풍부해지고 넓은 교실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왜 하겠냐면 여러분 애들이 왜 핸드폰 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민간 그 투자자들이 눈도 못 떼게끔 막 하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갖다 퍼본 거예요. 그 사람도 돈을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호박지 않고 밖에 나가 재밌게 놀고 이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심지어 몸을 많이 해서 안 움직이죠. 저는 피지컬 리터러시라 해서 몸 움직이는 것도 이제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돈을 왜 안 넣냐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럼 개발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각 학회나 이런 데서는 관련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이런 저는 민간에서 그래도 너무 이익 추구를 하시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심리 지원 기관들을 좀 맡아서 국가에서 이런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봤더니 얘가 어려운데 하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도 국가가 지원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꼭 만들어서 이거를 공짜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아까 말했죠. 바우처를 주는데 갈 데가 없다. 이거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요거 만드는데 민간과 학회와 국가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할 때 저도 지금 계속 이쪽으로 하자고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학자들이 왜 안 좋아하게 해요? 벽을 허물자 그런 거 싫어해요. 학회는 나는 무슨 학회하면 어느 치료 학회만 하고 나는 우리나라는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가 다 한마디를 다 치기 때문에 뭐 같이 하자 그러면 누가 가면 더 위냐? 누가 해계만이 질 건데 이거를 하시는 거지 벽을 허물고 갔을 때 이거를 한다는 거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가 된다 그러면은 전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기회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부모님도 잘 몰라요. 바쁘고 힘들고 나도 젊었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애들한테 잘못한 거 너무 많거든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럼 나도 한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ADHD 성향으로 좀 딴 애랑 달라. 어떡하냐고 이거를. 약은 주겠지만 나머지 거 어떡할 건데 이런 거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남의 아이를 때리는 애로 안 자라요. 정주경이처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로 한번 춘천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오늘 서울 아이 발달 지원센터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강의를 마치겠고 지금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노은이가 12월생이라서 생일이 늦어가지고 또래 친구들은 좀 뭐 1월생, 2월생 이렇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어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해서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마땅히 아는 정보도 없고 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친구 또래들이랑 이제 틀리더라고요. 말하는 거나 막 노는 게. SNS 이런 거 봐도 그때뿐이고 대학병원은 대기가 길어서 그런 찰나에 그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원장 선생님께서 어머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원하게 됐고요.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걱정되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부모님께 발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그냥 조금 늦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면은 더욱 많이 걱정이 되죠.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시의 건강 힐링 사업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 아이 발달 지원 센터.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초기에 발견, 발달 검사부터 상담, 그리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문 검사자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영유아의 인지, 언어, 운동, 사회 정서 영역에 관한 발달 상태를 검사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도 아이 발달에 관한 상담과 심리발달 선별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험군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성, 인지, 정서, 놀이평가를 실시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치료기관을 연계하는 등 각 단계별로 아동에게 맞춤 지원 방향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영유아와 양육자 간의 애착 및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신체활동, 놀이와 같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 지연을 예방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몸도 성장하지만 실은 뇌가 굉장히 빨리 발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뇌의 모양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자극을 많이 주면은 또 뇌 기능이 아주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아기들이 실은 발달의 자극이 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나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이 참 조절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가 늦어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라고 공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의 이런 적응 문제나 발달 문제를 제대로 전문가의 손길로 돕는 좋은 기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거나 검색하지 마시고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에서 평가도 하고 많은 도움 받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전국 최초 영유아 발달 지원센터 서울 아이 발달 지원센터. 제가 서울시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거가 첫 삽을 떴는데 이런 좋은 기관이 춘천에도 생기고 각 시마다 생기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의 소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절대로 하라고 압력 넣는 건 아니고요.
서울도 사실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2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올해 5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만든 기구라 당장 내년에 한 서너 개가 더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큰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 위주로 24개월 아기 전후로 지금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기들 버전이고 또 초등학생 버전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단계마다 괜히 저출산해가지고 애들 몇 편을 더 준다 만다 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 아기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비인지적 역량을 기르면서 꼭 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남은 생에는 그걸 할 것 같고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